유람선에 올라선 순간 민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평생 믿었던 조카가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띠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민석은 눈앞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다 제 계획대로 진행됐으니까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믿고 따랐던 조카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유람선 갑판 한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민석 씨 그만하세요. 류시안이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유람선 위에 울려 퍼졌고 민석은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백세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혜란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고 작년에 중학교 미술교사에서 은퇴했습니다. 30여 년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삶은 늘 고요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아침 해가 스며들면 저는 그 빛을 화폭에 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충동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웠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산책,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미술 관련 책을 읽거나 가끔 수채화를 그리는 정도였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식사하며 뉴스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라고는 조카 민석뿐이었고 그마저도 1년에 몇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민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는 예전보다 말쑥해 보였고 뭔가 급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모, 파리에서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모네와 르누아르의 작품들이 대거 공개된답니다. 이모가 꼭 좋아하실 거예요. 같이 가시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네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였고 그의 작품을 실제로 본다는 것은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그것도 파리라니. 제게는 너무나 큰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이모가 그런 먼 곳까지 갈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걱정 마세요. 이모,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항공료도 제가 부담할게요. 이모 혼자 계시니까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민석의 눈빛은 진심 어린 듯 보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조카가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려 한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게다가 모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생애 2번째 해외여행, 그것도 꿈의 도시 파리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세느강을 바라보고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무엇보다 모네의 작품 앞에 서서 그 감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그날,
민석은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니?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며칠 휴가 내느라 정리할 게 많아서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민석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파리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민석의 분위기가 묘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민석이 갑자기 제 보험이나 유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모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것 있으세요? 보험?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니?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니까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이모 명의로 된 재산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이상했습니다. 왜 조카가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냥 민석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몇 시간 후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민석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제가 본 것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입국만 하면 처리됩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처리한다니 무슨 뜻일까요? 제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글귀는 너무나 선명하게 제 눈에 박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도 계속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많은 승객들이 잠들어갔지만 저는 한잠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민석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리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지만 이미 비행기는 파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파리의 공기를 마시며 느껴야 할 설렘보다는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에도 민석은 계속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 민석이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이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요. 그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음험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갈 무렵 바람에 실려온 그의 목소리 일부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네, 이모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안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진행한다니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고 다시 제게 돌아왔을 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니? 아, 호텔 쪽이에요. 체크인 시간 확인하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파리의 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민석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제 방 열쇠를 받을 때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푹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하죠. 전시회는 언제 가는 거니? 아, 그건 내일 저녁에 가려고 했어요. 낮에는 다른 곳부터 둘러보고요. 또 다른 거짓말 같았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시회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미루려고 하는 걸까요?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속이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내일은 더 주의 깊게 민석의 행동을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예상과 달리 전시회를 먼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마침내 모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의 불안감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생 책으로만 봐왔던 그 유명한 미술관에 제가 직접 와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초조해 보였고 계속 시간을 확인하며 서둘러 관람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모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요. 민서가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을 이렇게 빨리 지나칠 수는 없지. 하지만 민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를 따라가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스케치하던 젊은 청년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모네의 수련 연작 앞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다른 전시실로 넘어간 상태였고 저는 잠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민석 씨와 함께 오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조카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시는지요? 저는 류시안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방금 전 민석 씨가 아주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류시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선생님이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어요. 민석 씨가 누군가와 선생님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는 곤란해요.
민석 씨가 돌아올 것 같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민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류시아는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류시안을 잠깐 쳐다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뭘 그렇게 오래 보고 계세요? 다른 곳도 가야 하는데. 저는 류시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작은 손짓으로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 류시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민석이 저에게 해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류시안이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시안이 어떻게 민석의 이름을 알았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경고를 해준 건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류시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석은 저녁 식사 후 급한 일이 있다며 잠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류시안은 로비 한쪽 소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나타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민석 씨가 선생님을 혼자 두고 나간 건가요? 네,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민석 씨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확인했습니다. 류시안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민석 씨가 어떤 사람들과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보험금이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이 그 계획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험금이라니, 설마 민석이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에게 사고가 나면 민석 씨가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파리에서 그런 일을 벌이면 수사가 복잡해진다는 말도 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저를 조카라고 생각하며 믿어왔던 민석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류시안 씨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죠. 그때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류시안의 눈빛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민석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민석 씨 모르게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 멀리서 민석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류시안은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일찍 미술관 앞에서 만나요. 민석 씨한테는 혼자 산책하러 간다고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류시안이 사라진 후 민석이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는데 그 미소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로비가 예뻐서 구경하고 있었어. 그러세요. 내일은 좀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민석의 말에는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계획하고 있는 재미있는 곳이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조카가 아니라 적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민석이 잠든 사이 조용히 호텔을 나섰습니다.
류시안과의 약속 장소인 미술관 앞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민석이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류시안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밤새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민석 씨의 계획이 생각보다 치밀해요. 어떤 계획인가요? 오늘 오후에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자고 제안할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 사고가 날 예정이에요. 물에 빠뜨린 후 구조하는 척하다가 실패했다고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민석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니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어젯밤에 녹음한 것이 있어요. 민석 씨가 공범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류시안이 보여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분명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제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늘 오후 계획을 최종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하지만 민석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오후 유람선 제안을 받으면 일단 승낙하는 척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어요. 계획을 세운 후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 산책했어. 파리 아침 공기가 너무 좋더라.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다음부터는 꼭 말씀해 주세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민석이 유람선 관광을 제안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파리를 구경해봐요. 물 위에서 보는 파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저를 조카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 사람이 지금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류시안이 약속대로 준비를 해뒀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유람선 표를 끊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람선에 올라탄 후 민석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다 제 계획대로 진행됐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간 믿고 따랐던 조카가 이렇게 잔인하게 본색을 드러내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돈이에요. 이모의 보험금과 재산이면 제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모도 혼자 사시니까 어차피 외로우셨잖아요. 민석의 말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람선 한쪽에서 류시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몰래 배에 탑승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 씨 그만하세요. 민석은 류시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는 누구야? 어떻게 여기에? 저는 류시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제로 유람선 주변에 경찰 보트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류시안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민석은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류시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유람선에 올라와 민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석은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류시안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발 뺄 곳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전해요. 민석 씨는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거예요. 류시안의 도움으로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조카가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류시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이런 위험에 처하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민석 같은 사람도 있지만 류시안 같은 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류시안은 저를 진짜 미술 전시회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 전시회였습니다. 모네의 작품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안전하게 미술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류시안과 함께 본 모네의 수련 연작은 그 어떤 감동보다 깊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보는 아름다움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민석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류시안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류시안과 함께 세느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류시안 씨, 당신은 왜 처음 보는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건가요? 제 할머니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할머니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어렸지만 누군가라도 할머니를 도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류시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남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의 배신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류시안 같은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했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파리에서 본 모네의 작품들, 류시안의 선한 마음,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화폭에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민석에 대한 배신감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류시안이 보여준 선함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류시안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언젠가 한국에 와서 제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이 세상에 아직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의 일상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일상입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도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임수와 배신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삶은 다시 평화롭지만 한층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